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공적인 투자의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게스트는 요즘 여의도에서 정말 핫한 분입니다. 전 펀드 매니저 출신의 경제평론가 86번가 정광우 대표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광우 대표님이 저희 타에 탑승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목적지가 신촌이셔서요. 제가 신촌까지 오늘 픽업을 해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정말 정광우 대표님이 제일 핫한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끝날 때쯤에 다음 게스트를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염승한 이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지. 이선혁 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저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을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정광우 아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아니 원래는 그 예. 펀드 매니저를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0년 조금 안 되게 오, 했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개인 유튜브는 지금 86번가가 지금 개인 유튜브 예, 맞습니다. 이름이죠? 예, 그것도 예. 궁금했어요. 86번가는 뭡니까? 잠시 미국에 1년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냈었던 동네가 네. 86번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이제 좋았던 시절을 되뇌이면서 어디예요? 뉴욕이요? 예. 아, 그래서 예. 86번가. 네. 그 이름이 되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새해에 지금 뭐 계속 걱정이 경기 침체. 우리도 뭐 마치 옛날에 뭐 IMF 때나 2008년 분위기 같아요. 싸늘해요. 부동산 경기 하락하고 글로벌리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온 거예요. 뭐 세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코로나가 독특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 혹여나 이번에 운 좋게도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네. 침체가 오더라도 조금 피해가 덜한 얕은 침체로도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라면은 시장이 너무 침체 우려를 하고 있으면 여기선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 네. 그 시그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50년 이후로 봤었을 때에 네. 역전이 일어난 경우가, 그러니까 뭐 좀 기간도 좀 길고 네. 폭도 좀 컸었던 것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네. 8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7번이 향후에 뭐 시기의 문제이지 침체가 오긴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높은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매우 높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침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피해갔었던 한 번의 사례가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케네디 대통령 네.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60년 초반부터 해서 쭉 그때 당시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돈 풀기를 하다가 좀 독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돈 풀 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생소한 단어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네. 그때 당시에 장단기를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또 부양적인 효과를 낸다. 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를,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당시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좀 갔었는데 그때 당시 침체가 안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좀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의 사인이라는 것이 혹여나 좀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제로금리에다가 QE, 그 다음 QT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낸 또 좀 수급상의 독특함도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는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침체란 얘기를 하는데 침체가 실제로 왔었을 때 그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주식 쪽에서 얼마나 피해를 그렇죠. 받냐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침체가 왔었을 때 주식시장의 S&P 500 기준으로는
한 32% 정도. 그 다음에 중간값으로 따지면 한 28% 정도가 빠졌었더라고요. 그럼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이미 이미 10월 달에 저점, 만약에 그게 최저점이라고 치면 그게 한 28, 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침체가 평균적인 게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거의 그 정도의 저점은 우리가 본 것이 아니냐. 고점 대비해 가지고서 주식이 입은 피해 정도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사실 이미 침체가 온다 안 온다를 논할 게 아니라 왔었을 수준의 주식 피해는 이미 나왔으니 그럼 실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 주식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것보다도 반영하면. 주식이 반영이 돼 있으면은 그래도 할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침체에 대해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연준이나 그 제롬 파월은 왜 이렇게 지금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이에 나왔던 임금 상승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사실 이번에 연준이 많이 틀렸습니다. 뭐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크게 틀렸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6월부터 해서는 헤드라인 CPI가 그 뒤부터는 뭐 코어 CPI 그리고는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결국에 뭐 렌트비 쪽에서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승기를 좀 잡은 이번 인플레 아주 높은 인플레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는 이걸 좀 놓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기회에 꺾고 가자. 기대 심리까지도 한번 완전히 꺾고 가면 좋겠다. 근데 시장은 니네 못 올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의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 건데 시중에서 지금은 평균으로 5.15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걸로 대표님은 보세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세요? 결국 그 모든 거는 인플레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말한 금리 수준 혹은 그것보다도 약간 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거 관련해서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좋습니다. 그 FOMC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틀 뒤에 뉴욕 연은의 총재하고 있는 존 윌리엄스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근원 PC 대비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요번에 점도표를 찍어 놓은 걸 보게 되면 한 1.5%포인트 정도가 높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 실질금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한번 보시게 되면 9월달 경제 전망 및 점도표 그 다음에 12월 달에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보시면 근원 PC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1.5에서 1.6을 더 높게 점도표를 찍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에서 이번에 예상한 거는 내년 말에 23년도 말에 3.5.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1.5에서 6 정도 높은 5 초반이란 계산이 나온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 3%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버리니까는 시장의 예상치는 그보다도 조금 덜 올려서 4% 후반이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쟁이 붙어버린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돌고 돌아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PC가 과연 어디까지 내년 말에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도 확실히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도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23년에는 어떻습니까? 워낙 뭐 성장주들이 주도하던 시기에서 사실 큰 브레이크가 좀 걸렸는데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글로벌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탄탄한가요? 아니면 이머징 쪽이 좋은가요?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들이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뭐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더 강하다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랬을 때에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익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내년도 이익 전망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주 첨예한 이게 또 싸움이 붙어있는 영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치는 230 정도 S&P 500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한 2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침체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침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200을 보십니다. 보통. 근데 여기에서 더 깊은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180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보면서 흥미로운 게 앞서 연준하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하고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특한 상황입니다. 서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이익 추정치가
저는 잘하면 피해갈 수 있거나 침체를 아니면 네. 얕은 침체 보고 있으니까는 좀 230쪽에 더 가깝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주로 성장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실 그 뭐 대표주에 네. 투자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플, 뭐 테슬라, 뭐 예, 소위 말해 뭐 네. 빅테크라고 구글, 불리우는 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결국은 장이 돌아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그래도 과거에 보시면은 인플레가 실제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던 그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는 화폐 환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플레 때문에 판매량이 똑같아도 인플레가 5%면 매출이 5%는 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상장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서는 경쟁력도 있고 또 비용 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보다는 이제 비용 쪽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익은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인플레 시기에 나타나는 화폐 현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이익에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주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 시즌 때마다 조금씩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우려가 컸어라고 좀 해소를 해주면 네. 그러면은 주식들이 이렇게 우려의 그런 벽을 타고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중국은 뭐 워낙 그 여러 가지 사실 정치적 뭐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2023년에. 네, 일단 중국의 현대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의 흐름하고 그다음 중국 기업 이익들의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고요. 연속으로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럼 기업 이익들에서도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부양책의 경로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진짜 그냥 돈을 푸는 그런 부양책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봉쇄를 완화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봉쇄를 제로 코로나를 이제 함에 있어가지고서 그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골드만에서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상해 대봉쇄의 영향이 중국 GDP에서는 마이너스 2.2%포인트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없어지기만 해도 사실은 큰 부양책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에 더해 가지고서 또 뭐 다른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제 금전적으로 부양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오는 데이터는 매우 나쁠 것이고요. 네. 근데 미래에 나오게 될 데이터는 회복이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미국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혁신적인 참 기업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저 사실 그때 그쵸? 있을 때 넷플릭스가 그때 이제 2010년이었는데 예. 요청서를 쓰면은 DVD를 보내주고 예. 그걸 보고 다시 메일함에다 넣으면은 반납이 되고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네. DVD를 볼 게 아니라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생겨나가지고서 엄청나게 가치를 네. 많이 받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미국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증시는 어떤 그림이세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네. 재고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될 줄 알고 재고를 엄청 쌓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재고는 많은데 안 팔리니까 악성 재고가 되고 그걸 할인 판매해야 되니 기업 이익은 확 줄어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요즘에 기업들 실적 보시면 다들 재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고 줄여나가겠다, 뭐 할인 판매하고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거에 주식이나 증시의 순환론 이런 거를 얘기하셨던 자료들을 보면은 네. 역실적 장세 피크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재고 조정이 가령 미국의 소매업체는 한 2개 분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최악은 지났고 그러고 꽤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지나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내년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역사를 투자자들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모든 과정에서의 그 사이클이
표면적으로는 뭐 전쟁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면의 경제적인 그 사이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잉 생산과 그로 인한 버블 또 그게 터지고 재고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은 겉으로 꾸며진 모습들은 다른데 그러니까요. 네. 그 실질은 비슷한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반도체 보시게 되면은